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0월 27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미준의 구독자 수가요 32만 8천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1년 전에 개인적으로 호텔 총지배인을 그만두고 전업 유튜버의 길을 선택한 데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외국에서 엑스팻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환경이 조금은 현실과 동떨어진 특별한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어릴 때 조금은 더 평범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전업 유튜버가 된 두 번째 이유는 호텔리어로서의 직업적 성장이 멈추면서 제 인생도 성장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기분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미준 채널을 운영하면서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인생을 영위하고자 전업 유튜버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미준 채널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모습을 보니까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아파옵니다. 자,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서요, 컨텐츠의 질적 향상도 도모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준 패밀리 분들께서도요, 주변 분들께 미준 홍보 많이 좀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27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의 수요일 마감 시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우존스가 횡보를 했고요. S&P 500이 마이너스 0.74%, 나스닥은 2% 넘게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따라서 테크 주식 위주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간파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성장주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어제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은 역시 어닝 결과를 발표한 구글이었습니다. 9.63% 하락을 했고요. 데이터독이 마이너스 8.17,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7.7% 보였습니다. 스노플레이크가 마이너스 6.8, TQQQ 6.61% 떨어졌고요. 메타 플랫폼즈가 마이너스 5.59, 로크 마이너스 4.95, 실버게이트 마이너스 4.5, 누홀딩스 마이너스 4.36, 그리고 역시 디지털 광고랑 관련이 있는 더 트레이드 데스크 역시 4.29% 하락을 했습니다. 자,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을 보시면요, 구글이 마이너스 9.63,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7.72, 메타 마이너스 5.59, 아마존이 4.1% 떨어졌고요. 엔비디아 마이너스 2.75, 애플 마이너스 1.96, 테슬라는 1% 올라갔고요. 넷플릭스 요즘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2.61%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어제 장세는요, 사실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배를 해버렸다. 근데 이제 하방 쪽으로 지배를 해버렸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요,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메타 플랫폼즈의 어닝 결과입니다. 어제 메타는 어닝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19.66%나 폭락을 해버렸거든요. 어떤 결과를 발표했길래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죠. 자, 3분기에 갭 EPS가 1달러 64센트를 기록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를 22센트나 미스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지가 않죠. 자, 매출은 27.71 빌리언을 만들어내서 어닝의 전망치보다는 310밀리언이 더 나왔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줬잖아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어닝 결과가 굉장히 참담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는 사용자의 숫자인데요. 사용자 숫자는 괜찮았습니다. 자, 패밀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메타 플랫폼즈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잖아요. 이거를 전부 다 합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메신저가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호라이즌 월드까지 포함이 되겠죠. 자, DAP라는 것은요, 데일리 액티브 피플의 약자입니다. 매일매일 한 번 이상씩 이런 플랫폼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얘기하고요. 무려 29억 3천만 명이 기록이 됐습니다. 따라서 작년 대비해서 오히려 사용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지켜내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패밀리 먼슬리 액티브 피플입니다. 줄여서 MAP라고 부르고요. MAP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러한 플랫폼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숫자고요. 무려 37억 1천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 역시도 작년 대비해서 4%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 많은 플랫폼 중에서 대표적인 페이스북만 따로 띄어서 보면요, 데일리 액티브 유저는 19억 8천만 명, 따라서 작년 대비해서 3% 증가했고요. 이번에는 MAU를 보면 29억 6천만 명입니다. 따라서 페이스북 역시 작년 대비해 2% 정도는 소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성장은 아직까지 기울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다음은 애드 임프레션입니다. 애드 임프레션은요, 광고가 얼마나 많이 노출되는가 횟수를 얘기하는데요. 광고의 노출 횟수는 현재 작년 대비해서 17%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그만큼 광고의 횟수를 늘렸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average price per ad, 즉 광고의 단가를 얘기하는데 광고의 단가는 18%가 작년 대비해서 떨어졌거든요. 따라서 그 의미는 광고를 많이 하긴 했어도 오히려 매출은 감소를 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은 2022년 4분기의 전망치인데요. 토탈 매출은 30에서 32.5 빌리언 정도를 예상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컨센서스는 32.21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컨센서스 전망치를 초과할 가능성은 조금은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가이던스, 매출의 가이던스를 던져준 데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현재 달러가 굉장히 강력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가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달러의 강세 현상 때문에 7% 정도는 감소할 것이다. 손해를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달러의 수준에서 달러가 더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 매출은 줄어들게 되고요. 만약에 지금보다 달러의 강세 현상이 조금 누그러지게 되면 매출은 증가할 가능성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무적인 부분은요. 최근에 달러 강세 현상이 조금 누그러지는 추세를 지난 한 달 동안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요. 유로 대비 달러의 가치를 보고 계신데, 자, 한 달 전에는요. 1달러가 1.04 유로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한 달 후인 지금 현재는 0.99 유로까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추세를 보면 향후 달러의 강세 현상이 조금씩 누그러질 가능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전체 비용에 대한 전망을 안겨줬는데요. 2022년 1년 동안 비용은 85에서 87 빌리언 정도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은요. 이 비용 중에 2 빌리언 정도는 Consolidating Our Office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메타 플랫폼즈가 그 오피스를 하나둘씩 줄여 나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오피스를 줄이고 통합하는데 비용이 2 빌리언이 드러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현재 이 분기에 돈을 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기 비용 관리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19%나 떨어진 거고요. 자,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레비뉴, 매출은 4%가 떨어졌는데 비용은 오히려 19%가 올라갔거든요. 따라서 영업이익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겠죠. 무려 46%나 떨어지면서 5.66 빌리언을 만들어내는데 그쳤습니다. 자, 그리고 오퍼레이팅 마진을 보시면요.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1년 전에는 36%라는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 마진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20%에 그쳤거든요. 따라서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반 이상 떨어졌죠. 4.4 빌리언을 기록하는데 그쳤습니다. 자,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어닝콜에 등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의 펀더멘탈은 아직까지 튼튼하다. 따라서 조만간 매출의 성장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2023년에 접근을 하면서 우리의 포커스는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요. 지금 생산성을 증대시켜서 이번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생산성을 보여줬는데 내년부터는 생산성이 좋아질 거니까 우리를 믿어달라. 주식 버리지 말라. 이렇게 지금 애원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애원이 잘 통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19.66%나 주가가 폭락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는 텔라닥도 어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메타 플랫폼즈와는 달리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11%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발표했겠죠. 자, 3분기의 갭 EPS를 보시면 마이너스 0.45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텔라닥은 적자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에도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12센트를 더 만들어냈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인정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출은 611.4 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했을 때 성장 율이요 17.2%라는 굉장히 훌륭한 성적표를 제출했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2.41 밀리언을 더 만들어냈습니다. 자, 다음은 Average Revenue per US Paid Member입니다. 유료 회원당 기여하는 매출을 얘기하는데요. 작년에는 한 명의 유료 회원당 2달러 40센트를 기여했었는데 올해는 2.61로 급등하는 추세를 보여줬고요. 자, 4분기의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을 625에서 640 밀리언 정도를 만들어낼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이번 분기 611에서 많은 수준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컨센서스를 보시면 636.83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컨센서스를 능가할 가능성이 남아 있고요. 자, 에비타가요, 드디어 흑자를 기록한다라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10에서 37 밀리언 정도의 흑자를 에비타 수익에서 만들어낼 거다. 하지만 아직 순이익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EPS는 0.4에서 0.1 정도의 마이너스를 보이겠다. 하지만 지난 분기에 마이너스 0.45였기 때문에 적자폭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다음은요, 2022년 전반적인 회계 연도의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매출은 2.395 빌리언에서 2.41 빌리언 정도를 만들어낼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지난 분기에 발표했던 전망치보다는 약간 하향 조정된 거고요. 컨센서스는 2.41 빌리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컨센서스를 맞출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이익이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지만 조금씩 이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다. 작년 대비해서 13% 정도 순손실을 줄였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 고무적인 부분은 페이드 멤버십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작년 대비해서 10% 정도 유료 고객의 숫자가 증가를 하면서 현재 유료 고객의 숫자는요, 5,780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텔라닥이 조금씩 계속해서 성장하는 추세를 지켜내면서 주가가 11% 가까이 급등을 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달해드릴 어닝 결과가 2개 정도 더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린이고요. 올린의 3분기 갭 EPS를 보시면 2달러 18센트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무려 41센트나 초과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어닝은 굉장히 좋았죠. 자, 매출은 2.32 빌리언이었는데요. 이 수치는 작년에 비해서 소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20 밀리언이 모자랐다. 따라서 현재 매출 현황은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비용 관리를 굉장히 잘하면서 순이익을 극대화시켰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고무적인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난 분기 동안 무려 410.9 밀리언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자사주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단 3개월 만에 이 정도를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한 거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6.96 빌리언밖에 되지 않는 기업에서 단 3개월 동안 410 밀리언이라는 자사주 매입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올린의 주가가 계속해서 건강한 모습을 보이는 한 가지 이유가 되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매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는 0.44% 소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닝 결과 하나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라다인의 어닝 결과인데요. 테라다인은 두 가지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검사, 두 번째는 로보틱,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3분기의 논갭 EPS를 보시면 1달러 15센트, 시장의 전망치를 11센트 정도 초과적으로 발생시켰고요. 자, 레비는 827 밀리언이었는데 작년 대비했을 때 13%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전망치도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26.8 밀리언 정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다. 따라서 어닝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실적인 거죠. 자, 4분기의 전망치를 보시면요, 매출이 670에서 750 밀리언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컨센서스는 689.47 밀리언이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도 매출 실적이 컨센서스를 넘어설 거라고 예상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논갭 넷 인컴은요, 0.62에서 0.86이다. 따라서 컨센서스 0.70에 비해서 좋은 수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전반적으로 건강한 수치를 발표하면서요. 자, 어제 주가가 3.26%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기하고 있는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번에는 긍정적인 뉴스는 아니고 조금은 부정적인 소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할까 합니다. 테슬라가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크리미널 프로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크리미널은요, 이제 형사법에 저촉이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보통 이제 시빌 그러면 민사법상, 그리고 크리미널은 형사법상의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냐면요, 오토노머스 캐퍼빌리티즈니까 자율주행 기능의 능력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 로이터 통신이 전해주고 있고요. DOJ는 Department of Justice입니다. 미국의 법무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법무부가 조사를 하고 있다. 테슬라가 주장한 것이 있는데 오토파일럿의 능력에 대해서 주장이 과연 합법적인가를 조사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이번 리포트의 내용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뭐에 관한 거냐면요, 한 10개 이상의 크래시가 있었다. 충돌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작동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10건 이상의 충돌 사고가 있었는데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긴밀하게 한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검사들이 나옵니다. 워싱턴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검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뭐를 검토하고 있냐면 광고 내용을 검토한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하고 있었던 광고 내용에서 잘못된 정보가 있는지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소비자들, 투자자들 그리고 규제 기관에게 오토파일럿의 기능에 대해서요. 근거 없는 정보를 제공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크리미널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 그 얘기는 형사법상 불법으로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고요. 또는 시빌 생션즈, 그 얘기는 이제 민사법상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오토파일럿에 대한 마케팅이 정말로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제재기관에 제공을 했다면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테슬라가 넘어야 할 산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규제들, 어려움을 다 통과를 해야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정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오늘 미국 증시가 마감되고 발표되는 어닝 결과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어닝 결과는 이제 아마존 그리고 애플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메타 플랫폼즈라든지 구글에서 굉장히 형편없는 어닝 실적을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이틀 동안 제가 보기에는 미국 증시가 그런대로 잘 견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애플하고 아마존까지 기대를 저버린다면 아마도 추가적인 폭락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의외로 만약에 아마존 그리고 애플에서 좋은 실적을 발휘한다면 다시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 페이지에 와 있는데요. 여기에 네 번째 탭에 어닝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업커밍 쿼터즈 어닝즈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될 아마존의 실적에 대한 예상치인데 EPS를 보시면 예상치가 0.21달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두 분기 동안 아마존은 마이너스 어닝을 보였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낮은 예측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잘하면 빚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매출을 보시면 에스티메이시 127.47 빌리언이다. 지난 분기의 매출이 121.23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분기보다는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여기 보시면 EPS 리비전이 나오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 이번 분기에 대한 예측치가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 7번은 올라갔고요. 24번은 하락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 예상치가 조금 많이 하락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오시면요. 아마존 리비전 그레이드가 나오고 여기 보시면 FY1 업 리비전, 다운 리비전이 있거든요. 이거 역시도 이제 리비전이 어떠한 변화 추세를 보여주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데요. 자, 이 수치는요. 이번 분기에 대한 리비전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 2023년에 어떠한 어닝 전망치를 나타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수정치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년에 대한 전망치는요. 지난 3개월 동안 37번이 하향 조정됐고 2번만 상향 조정됐다. 따라서 어닝에 대한 예측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예측치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면 실질적으로 어닝의 결과를 발표했을 때 이 예측치를 넘어설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음 기사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번 기사에 따르면 JP 모간은요. 아마존을 베스트 인베스팅 아이디어 탑픽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아마존의 어닝 실적에 관계없이 지금 현재 아마존이 가장 좋은 주식이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어떤 근거가 숨어 있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가 리세션에 빠져들 거라는 걱정이 확산되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요. 리테일 쪽에 비즈니스가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이 JP 모간의 베스트 아이디어다, 탑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밤에 어닝 결과가 발표될 텐데요. 좋은 결과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어닝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아마존의 주가는 2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JP 모간 역시도요. 전망치를 약간 하향 조정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의 영향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계속해서 이미 소비재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때문이죠. 따라서 경제도 좋지 않고 달러로 벌어들이는 수익 같은 경우는 이 달러의 초강세 현상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가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JP 모간의 입장에서도 에스티메이트 전망치를 약간 하향 조정한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내비치고 있고요. 오버웨이트 레이팅, 매수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는 175달러입니다. 175달러면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추가적인 내용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일단 매출의 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고, 두 번째로 OI는 오퍼레이팅 인컴입니다. 영업이익 마진을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커다란 비즈니스인 리테일 쪽에 앞으로 계속해서 향상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AWS의 성장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지켜내고 있다라고 더글라스 암무스라는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더글라스 암무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요. JP 모간의 애널리스트고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자, 5스타를 받고 있네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22,709명의 전문가 중에 26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상위 1%죠. 따라서 굉장히 좀 능력이 있는 애널리스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지난 1년 동안 석세스 레이트는 56%, 그래서 100개를 추천하면 56개가 맞아 떨어지고요. 평균 수익률은 16.2%입니다. 16.2%면요. 지난 1년 동안 시장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건강한 수익률을 만들어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유능한 더글라스 암무스가 추천하고 있는 기업이 아마존이고요. 자, 그리고 며칠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닝을 발표했는데 애저의 성장이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따라서 AWS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쪽의 지출은요. 계속해서 회복력을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클라우드는요. 세큘러 시프트다. 따라서 그냥 스쳐가는 순환이 아니라, 세큘러는 이제 구조적인 성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클라우드 쪽은 구조적인 변화의 모습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쪽의 성장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대를 보이는 거죠. 자, 또한 아마존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코노믹 턴다운, 즉 경제가 둔화되는 상황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가장 최저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쉬핑 스피드, 즉 배달하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죠. 다른 이커머스를 이용해서 물건을 사게 되면 적어도 5, 6일, 일주일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아마존은 대부분의 물건을 단 하루 만에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인벤토리 면에서도 다른 경쟁자 기업과는 차원이 다른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존이라는 기업은 최근에 리테일 마진을 향상시킬 거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언을 했죠. 그래서 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마진 레벨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다시 향상시킬 거라는 목표를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자, 지난달에 있었던 코드라는 컨퍼런스에서 CEO인 앤디 제시가 이야기하기를요. 아마존은 만들었다. 로지스틱 네트워크는요. 이제 배송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단 2년 만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6년에서 10년 정도 걸릴 만한 배송의 네트워크를요. 이번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단 2년 만에 만들어버린 것이 아마존이다. 따라서 지금 과거에 비용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겠죠. 하지만 다가오는 6년에서 10년 동안 이러한 비용을 다 싹 가져와서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의 백로그는요. 밀려있는 주문을 얘기합니다. 밀려있는 주문 양이 지금 100 빌리언이다. 1000억 달러에 이른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아마존은 굉장히 좋은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마진도 향상할 것이다. 따라서 JP 모간이 보기엔 아마존이 탑픽이다.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아주 오래간만에 퍼시픽 바이오가 등장을 하는데요.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 관련해서 정말 커다란 호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어떤 뉴스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가 런칭을 했다. 자, 새로운 굉장히 어포더블은 이제 가격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없는 진 시퀀싱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 진 시퀀싱 시스템은요. 유전자를 검사해서 유전적으로 잘못된 부분, 즉 변이 부분을 찾아내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시스템의 이름은 레비오입니다. 자, 레비오는요. 많은 고객사들이 가능하게끔 해준다. 자, 뭐를 가능하게끔 해주냐면 하이파이 시퀀싱 테크놀로지. 하이파이는 굉장히 정확한 그런 뜻이거든요. 하이 피델리티의 약자죠. 정말 정확한 시퀀싱 테크놀로지를 이제 많은 기업에서 스케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비용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화요일날 퍼시픽 바이오가 발표를 하기를 롱 리드 시퀀싱 시스템. 롱
리드가 뭐냐면요. 시퀀싱을 할 때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DNA 시퀀싱 숏 리드가 있고요. 롱 리드가 있는데 숏 리드라는 것은 이제 짧게 잘라서 유전자를 검사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일루미나라는 기업이 최고의 강자로 군림을 하고 있고요. 롱 리드 같은 경우는 퍼시픽 바이오가 떠오르는 샛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번에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은 시퀀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롱 리드 같은 경우는 비용적으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얻을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정확도에서는 숏 리드보다 롱 리드가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일단 비용을 많이 절감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그래야 이제 진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루미나보다는 퍼시픽 바이오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어쨌든 이번에 롱 리드 시퀀싱의 시스템인 레비오가 새롭게 탄생을 했는데요. 자, 이 레비오라는 시스템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 1년에 홀 지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게놈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람의 게놈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데 무려 1300명의 게놈을 연구할 수 있다. 시퀀싱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속도에 비해서 30배나 빨라지는 거라고 하고요. 자, 비용적인 면에서도 한 사람당 $1000 정도면 해결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스케일과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퍼시픽 바이오가 믿기로는 레비오가 이제부터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시퀀싱을 많은 연구에서 활용하게끔 도와줄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사람의 유전자를 연구하거나 암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심지어는요 농업적인 유전자 연구를 할 때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레비오의 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한 대당 시스템당 $779,000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화로 한 11억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지금 이미 주문을 받고 있고요. 딜리버리는 내년 1분기부터 가능하다라는 호재가 발표가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이 뉴스를 읽고 나서 퍼시픽 바이오를 추가적으로 매수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10월 27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 제가 부탁드린 것처럼 주변 분들께 미주은 채널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저 역시도 미주은 채널의 구독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가는 그날까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최선을 경주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